제가 뭐 사회의 핫 이슈를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재밌게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제가 관심 있었던 분야, 그러니까 지금 이슈가 아니고 사람들이 좀 싫어하는 이슈고 좀 피하는 이슈라도,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슈라고 생각해가지고 오늘 새로운 기회, 우리 한반도 만들기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새로운 기회는 이제 북한 통일 방면으로 이제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 그 짧은 시간 동안 제가 짧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많이 토론하는 시간을 갖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그 책에서 이제 뉴욕 타임즈에서 나온 글을 봤는데요. 그 밀레니얼의 선언이라는 책인데 거기서 보면은 엄마부터 시장까지 모든 권위자들은 밀레니얼에게 최고의 스펙을 축적하라고 말했고 밀레니얼들은 그렇게 했다. 그러나 시장은 약속한 거래를 끝내 지키지 않았다. 라는 문구가 저한테 되게 와닿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 누구보다 스펙을 잘 쌓고 이개국어 다 하고 이 시장에 원하는 그 스펙을 쌓는데 정작 시장에서는 지금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고 기회가 없어지고 불평등이 가속되고 있는 이런 사회를 그러니까 이제 저자가 미국의 사회를 말했는데 지금 전 세계 중국이든 한국이든 인도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평등과 청년의 이슈가 지금 화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사라져가는 꿈이라고 이제 달아봤는데요. 그에서 이제 또 왔던 워딩이 무한 경쟁, 적자 생존의 사회에서 밀레니얼은 지금 기로에 서 있다. 이제까지 걸어온 길을 계속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변화를 꾀할 것인가? 이게 지금 저희 밀레니얼들의 지금 중요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제 꿈이요, 공무원이요. 꿈보다는 먹고 살기 힘든 세상 살아남기. 이게 제가 이제 이 문구를 보면서 되게 좀 마음이 조금 슬펐어요. 왜냐면은 그 청년 시대 때 꿈을 꾸고 나는 과학자가 될 거야, 빌 게이츠가 될 거야, 뭐가 될 거야 라고 이제 많이 저 초등학교 때 그랬는데 요즘에 보면은 다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공무원 얘기를 하는 청년들이 나쁜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제가 봤던 책 중에 하나인데요. 그 짐 로저스가 쓴 책이 세상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 한국 아이들이 장래 직업 순위가 가리키는 것. 한국의 10대가 꼽은 가장 되고 싶은 직업 중 한 명이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공무원은 합격률이 1.8%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짐 로저스가 했던 말이 뭐냐면은 내가 세계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어떤 나라에 투자를 할 때 투자의 원칙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 뭐냐라는 걸 보고 판단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의 청년들의 꿈, 우리나라의 미래를 얘기하면은 이런 1.8%를 위해서 공무원에 도전하는 모든 사람들, 제가 공무원이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젊은 층과 20, 30대들이 사회 혁신을 일으켜야 되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안정과 공무원을 바라본다면 과연 그 나라에 혁신이 있고 정치인들이 말하는 혁신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이 도전하기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사회에서는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라고 이제 책에서도 말했고 짐 로저스도 말했는데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지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한국 경제 성장률을 보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OECD 국가 중에 거의 꼴찌에 지금 있는 국가를 비교했을 때 그런 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지만 여기가 잘 보이지 않지만 사우스 코리아입니다. 실제 GDP 성장률 2019년 1분기에도 거의 최저로 나오고 있고요. 청년 실업률도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청년이 증가하는 청년 고용률을 보면은 주요국보다 훨씬 더 느리게 지금 증가하고 있고요. 청년 고용률 그것도 지금 30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제가 신문에서 봤던 되게 충격적인 얘기였는데 10대 사망 원인의 1위가 바로 자살이라고 합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크고 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우리나라의 헬조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뭐 언급하지 않아도 모두가 느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경제가 문제다. 근데 누가 이 경제 문제를 지금 해결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은 저도 좀 답이 안 나옵니다.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고 질문했을 때
물론 뭐 정부 주도 소득 주도 성장도 있고 뭐 기업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물어보면 대기업이 모든 걸 지배하는 이 구조에서 우리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정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정치를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좌파냐 우파냐 뭐 빨갱이냐 뭐 아니면은 뭐 이런 거냐 이런 되게 극단의 이념적인 것만 싸우고 있고 결국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가슴이 조금 분노가 있고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슈를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경제 문제를 그러니까 경제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정부나 기업 정치 중에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있으면 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주십시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도 이미 지금에 있는 경제가 문제라는 걸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중요한 거는 경제가 문제라는 게 아니라 이 경제를 어떻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많은 뭐 정책들도 있을 거고 정치인들은 생각이 있을 건데요. 저는 조금 크기도 하지만 좀 색다른 시각에서 좀 이렇게 경제 문제를 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친구들한테 이걸 준비하면서 이제 물어보니까 우리나라 끝난 거 아니냐, 우리나라 미래가 있긴 한 거냐, 졸업하고 나오니까 헬조선이라고 느껴졌다 라는 걸 하면서 지금 헬조선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라 되게 지금 답을 들어보면은 되게 분노와 아픔, 실망이 있지 그거에 대한 어떤 해결책에 대해서 같이 강구하는 시간들도 없고 우리가 지금 너무 치여 살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힘을 합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 경제와 기회가 있으려면은 새로운 성장 동력이 있어야 되고 그 새로운 성장 동력이 기술일 수도 있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인구일 수도 있고 그리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이제 국민들이 단합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조금 이 모든 문제를 통일한국가, 창업국가 그러니까 제가 옛날부터 생각해 왔던 건데 우리나라가 변하려면은 기득권이 변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변화시켜야 되는데 변화시키려면은 뭔가 새로운 판이 필요하다. 우리가 지금 그냥 대기업을 바꾼다, 정치를 바꾼다, 한 명 국회의원 배지 달고 바꾼다 이런 프레임보다는 아예 이 판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경제에 그래서 기회가 나고 우리가 지금 있는 실업률이나 일자리나 결국 이 모든 문제들은 지금에 짜여진 틀의 문제인데 그 틀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혹은 개선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저는 통일한국가, 창업국가로 나가는 길이 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통일한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경제를 위해서는 새로운 판이 필요해야 되고 새로운 판은 통일국가가 될 것이다 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저의 생각 외에도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 이분이 한국 요즘 자주 찾으시는데요. 이분이 썼던 많은 글 중에서 제가 유심히 봤던 거는 지난 50년 동안은 일본, 40년, 30년 동안은 중국, 그 다음에 10년, 20년 동안은 한국, 북한의 통일국가가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인 나라가 될 것이다. 심지어는 짐 로저스는 북한이 개방되면은 자신의 모든 자산을 투자할 의향도 있다고 이제 외국 매체를 통해서 알린 적도 있는데요. 요즘에 이제 3대의 이런 투자자들도 북한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 많이 아시고 있는 건데 골드만삭스 리포트에 보면은 저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골드만삭스 보고서는 2050년에 국민소득 2위 그리고 미국 다음으로 9294달러라는 이제 2위, 3위 이제 인컴 소득으로 봤을 때 이제 통일한국가 북한 리스크에 대한 재평가를 나오면서요. 이 북한 리스크에 대해서 엄청 강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이게 경제 성장이 안 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이게 우리나라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지금 주식시장이 디스카운트 엄청 돼 있다. 왜냐면 북한이라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AA-에서 AA로 가고 A가 가면은 좀 더 많은 외국 투자자들과 그 인베스트먼트가 들어온다는 이제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산업 구조부터 해서 이제 저희가 보완될 수 있는 게 많은데 예를 들면은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보다는 노동력과 이제 자원이 네 그러면은 제가 이제 골드만삭스라는 그 투자은행의 리포트 그리고 세계 투자자가 생각하는 한반도 위에도 그러면은 당시 우리가 독일이 통일되고 나서 어떻게 서독과 동독이 있었는데 북한과 남한처럼 어떻게 우리가
그러니까 독일 통일을 보고 독일 통일 경제적 효과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좀 이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독일 통일이 되고 나서부터 유럽에서 절대적으로 1인 내수시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약 8천만 명이라는 그 이제 내수시장이 만들어졌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5천만 명 인구 플러스 2,500만 명 그 이제 자라날 사람들까지 생각하면은 우리나라 내수시장도 독일과 같은 기본적인 이제 경제 발전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인구적인 구조를 저희가 갈 수 있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첫 번째로는 아까 제가 말했듯이 정치적 리스크가 엄청 축소되고 확대된 내수시장이 생기니까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제 투자가 독일로 들어왔습니다. 투자가 들어와가지고 예를 들면 1991년에는 48억 달러에서 2000년에는 2101억 달러를 기록하였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인구 비율도 보면은 기존에 되게 오래된 인구 비율에서 생산 가능 기구가 확대되고 고령화도 어느 정도 늦춰지는 그런 효과까지 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외국인의 투자 유입이 늘어나고 노동 비용도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조업 생산 기지로서부터 구동독 지역에 활용되면서 수출 경쟁력도 제고되었습니다. 이 세 번째를 잘 봐야 되는 게 저희가 제조업에 되게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데 제조업의 경쟁력은 사실상 이제 좋은 질과 값싼 이제 상품인데 그 북한의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토지와 그 다음에 노동력 플러스 저희 테크놀로지랑 기술과 자본이 함께 한다면은 충분히 세계 시장 나가서도 경쟁력을 할 수 있는 상품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는 많은 분들이 북한과 한국이 통일이 이렇게 되면은 우리만 지금 그 수단을 사용해서 노동력을 착취하고 우리 인권적으로 뭐 안 좋다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결국 통계를 보면은 사실 구동독 지역의 경제적 생활 여건도 사실 그 전보다 훨씬 더 많이 잘 됐기 때문에 양자가 같이 이제 같이 윈윈할 수 있는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구동독 지역은 1인당 GDP는 통일 이후 연평균 5.5%로 빠르게 증가하면서 구소득 대비 67% 수준으로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한국의 여론은 어떨까요? 사실상 제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통일의 이점을 많이 알고 있고 통일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만 많은 분들이 통일에 대해서 이제 청년들이 특히 반대한다고 합니다. 통일세 문제도 얘기하고 우리 지금 일자리도 힘든데 통일돼가지고 우리 힘들면 어떡해? 통일된다고 우리가 꼭 좋은 일자리가 나오나? 라는 이제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은 사람들이 통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많은 부분이 경제 발전의 가능성. 이 경제 발전의 가능성은 곧 기회의 가능성을 보는 것 같고요. 그 기회를 보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회만 열린다면은 한국에 있는 여론도 좋은 쪽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또 이제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그러면은 그래 통일은 좋고 자 그럼 우리는 큰 국가가 될 수 있고 더 좋은 국가가 될 수 있다. 그럼 도대체 이게 우리 세대한테 우리한테 어떤 기회를 주는 거지? 우리 청년들한테 어떤 기회가 주고 어떤 실질적 이익이 있을까라고 대해서 이제 많이 물어보는데요. 하나의 예만 들어도 지금 이제 재밌는 게 여기가 어딘지 다들 아시죠? 그렇구나. 제가 한 4번 정도 금강산을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금강산 관광을 가는데 이제 이게 효과가 엄청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경제적 효과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그러니까 생산 유발 효과가 2조 3천억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고용 창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소득 유발 효과도 납니다. 반대로 동시에 이제 시행 기간 동안 북한 쪽에서도 고용이 7,378명 그리고 소비 지출이 4,400억 정도로 양자가 그 파급 효과를 나눌 수 있었는데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제가 금강산을 가봤을 때 현대 아산에 있는 많은 상품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우리의 그 달러를 받고 상품을 교환하는 자체가 이 상품을 교환하는 게 아니라 사실 상품을 교환하면서 저희 자본주의 시스템과 사회주의 시스템을 교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우리의 물류 시스템 그걸 보면서 그분들도 점점 우리에 대해서 이게 이런 거구나. 처음에 시장 경제가 어떤 건지 몰랐는데 이제 알았고 그러면은 이거를 할 때 A, B 토론할 때 우리 얼마 줘라 이렇게 하면서 그런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누구를 죽이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 같이 만나서 서로의 이념을 보여주고 서로의 체제를 보여주고 하면은 전 충분히
이제 북한에 있는 분들도 우리의 우월한 이제 시장 시스템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도 또 배울 게 있으면 배워서 같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오기 전에 중국의 사이트를 들어갔었어요. 지금 아까 이제 금강산에 지금 아까 보면은 생산 유발 효과가 뭐 2조 몇천억이라고 했는데, 이게 200만 명, 10년 동안 200만 명, 지금까지 200만 명이 왔을 때 나온 효과가 이 정도였는데, 지금 백두산 관광을 이제 한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상상을 해봤는데, 백두산 관광의 경우에는 단 1년에 200만 명이 옵니다. 여기 통계를 보면은 장백산이라고 하죠, 중국에서는. 여기 11월 1일 기준으로 200만 명이 넘어섰다. 그러면은 10년에 200만 명인데, 우리가 백두산을 200만 명이 이렇게 많이 오는 곳을 또 개방을 하고, 그런다면은 아까 금강산에 있었던 효과가 백두산에서 적어서 일어날 거고, 백두산 말고도 많은 산에서도 관광적인 효과가 엄청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분석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광물자원 같은 경우는 북한 총위 광물자원공사에서 4,100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또 저희 여시제나 이제 몇 분이 이제 한 조사에 의하면 4,100조에서 7,000조 정도 된다. 이게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이 양만 볼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히토류랑 광물 자연 중에서 마그네사이트라는 이런 물질이 있는데요. 이 물질이 왜 중요하냐면은, 히토류가 지금 중국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미국하고 장난칠 수 있는 게, 히토류라는 거대한 파워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히토류가 지금 보면은 4차 산업혁명에 들어가는 많은 소재 중에서도 되게 강도가 높고 좋은 걸로 북한이 있는데, 이 재료도 되게 많이 지금 북한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엄청난 이제 그런 광물적 자원의 가치가 있는데요. 사실 광물적 이제 자원 가치 말고도 제가 이제 혼자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북한에 있다가 북한에 가서 털개를 한번 먹어봤습니다. 털개 먹어보신 적 있어요? 털개? 잘 됐다. 그래서 보니까 한국에 없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우리나라 기준으로 수산업 전체 시장을 보니까 3조 3천억,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 11조로 만들겠다 강국이라고 외치셨는데, 수산업만 해도 3조 3천억 정도 우리나라인데, 이제 북한도 이제 바다에 많은 해양수산물이랑 이제 조개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사실 이분들이 이런 것들을 지금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조개나 몇 가지의 고기들을 잡을 수 없는 낙후한 상태고, 특히 원양어업 같은 경우는 배를 못 만들어 가지고 못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사계절에 고기는 맨날 바뀌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이 중요한데, 이런 수산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사실 엄청 많은 부가가치가 날 수 있는 산업이거든요. 저희가 삼면이 바다인데 북한과 함께 잘 만들 수 있으면은 참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 또 재미있는 사실은 제가 금강산에 다닐 때 들었던 거는, 북한 같은 경우는 물류센터가 아직 잘 돼 있지 않아가지고 고기를 잡아가지고 얼음을 냉동을 시킬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냉동 시스템이 있고 물류 시스템이 있으면 훨씬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때 되게 깜짝 놀랐고요. 특히 제가 직접 이제 털개를 먹어봤는데 진짜 다른 개보다 많이 맛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제가 했던 말이 아니라 유발 하라리가 했던 말인데요. 북한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본주의 경제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사회 전체가 규제 프리존입니다. 아이러니하게 규제가 없는 것. 예를 들면은 차량이 많지 않고 택시 기사들이 시위를 벌일 수도 없고 트럭 운전사들이 파업도 할 수 없고 그냥 결제만 하면은 바로 지금 4차 산업의 이제 테스트 베드가 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되게 북한에 대한 가능성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도시에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예를 들면은 제가 듣기로는 확인된 건 아닌데 앨런 머스크도 만약에 북한에 토지를 개방한다면은 태양광 공장 이런 걸 다 일로 가지고 오겠다. 그만큼 되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되게 큰 미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밖에도 되게 수많은 이제 기회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아까 관광업을 얘기했는데 관광업을 하면은 그 관광업 놀러 오는 사람 자체뿐만이 아니라 건설도 같이 지어야 되고 그다음 관광에 필요한 부가 같이 예를 들면은 뭐 노래방이나 뭐 예를 들어서 횟집이나 이제 많은 부가 시설이 생기고요. 그다음 여행사들부터 해가지고 이제 차량 이게 같이 있기 때문에 동반적으로 저희가 기회를 살 수 있는 골프장 같은 경우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한국은 이제 옛날에 이제 6.25 전쟁 이후에 공업화 시대, 민주화 시대, 산업화 시대, 세계화를 가려고 했고 지금 가고 있고 복지화 이런 방향으로 평등이랑 이제 경제 성장, 평등, 불평등 이쪽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발전하고 있는데요. 저는 결국 저희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한반도에 원동력이 필요하고 그 원동력은 통일한국이라는 판에서 저희가 국가 경쟁력을 세울 수 있는 여러 기회의 땅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게 저희 지금 가지고 있는 양극화 문제, 고령화 문제, 산업 문제를 좀 해결시킬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되게 많이 깊게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원하는 한반도는요. 경제 공동체 한반도인데요. 인구 8천만 명, 독일 인구와 비슷하고 경제는 산업 경쟁력이 있는 특히 우리나라의 북한의 자원과 토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술과 자본이 같이 함께해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상품이 있는 그런 경제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러므로 해서 결국 경제의 힘이 저는 외교의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요즘에 미중 전쟁이랑 중일 전쟁에서 많이 까이고 있는데 하나는 미중 전쟁은 저희가 아무것도 못하니까 싸우는 대로 따라 어디 갈까? 현대는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는데 어디 할까? 지금 사실 힘이 없다는 이유로 양자에서 뭘 선택해라 이런 이슈도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보면은 되게 이렇게 아픈 현실들이 많거든요. 힘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 저희가 이 통일 문제 되기 전에 왜 분단이 됐는지 그 분단의 이유도 사실 큰 힘 추구 안에서 저희가 물론 두 개의 힘의 피해자이긴 하지만은 저희가 그때 더 강하고 그때 더 발을 볼 수 있고 그랬었으면은 한반도의 지도는 또 달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외교를 할 때 강대국들과 균형 외교 혹은 우리나라도 국제 질서를 설계할 수 있는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마셜 플랜을 해서 독일을 그리고 영국 그다음에 이제 유럽을 차지한 것처럼 중국이 지금 1대1로를 해서 미국과 이제 같이 대등하게 싸우려고 하는 것처럼 한국의 뭐 예를 들면은 새로운 한국에 대한 정도전 플랜이든 새로운 이제 경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힘을 가지고 지금 힘이 있어야지 뭐든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힘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뭐 간단한 저 아이템인데 뭐 요즘에 그 축구 때문에 싸워가지고 남북 올림픽도 되게 문화 화합에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기구 함께하는 이제 두만강 개발 사업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북 횡단 열차가 돼서 우리 부산에서 출발해서 시느르즈를 거쳐서 블라디보스톡, 유럽까지. 지금 블라디보스톡 갔다 오신 분도 있는데 비행기로 이제 갔다 오신 분도 있는데 비행기 말고 기차 타면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보고 이제 세계적으로도 보면 DMZ에 지금 좋은 그 환경이 있는데요. 여기 평화 국제기구가 이제 와가지고 우리 평화를 상징하는 마지막에 분단 국가가 해결되는 그런 국제기구 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대학 간의 교류도 많았으면 좋겠고 이제 이주도 이제 좋은 곳만 돈 많고 좋은 사람들만 좋은 곳에 사는 게 아니라 좀 각자 균형적으로 중소도시가 많이 생겨가지고 조금 어디 가든 좀 뭐 완벽하게 평등한 건 어렵지만 어디 가든 기회가 일자리와 교육과 그 다음에 이제 의료가 이렇게 고르게 혹은 균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제가 말한 거는 이제 어떤 비전 같은 건데요. 통일을 만들기 위해서 또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통일의 방식이 어떻게 될 거냐. 우리가 통일이 좋은 건 알지만 방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고 그 시기가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강대국과 외교도 이제 통일 자체가 우리가 하는 것도 있지만 중국과 미국과 러시아와 일본의 그 패권 속에서 우리가 모두가 다 이익을 차지하는, 왜냐면 국가는 친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국가는 이익에 의해서 이익이 움직이는데 그 이익을 다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세 번째로는 지금 청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도 한데 지금 높은 재정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바로 하는 건가, 점진적으로 할 건가, 지금 남북협력기금과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북한개발은행을 만들어가지고 파이낸싱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그렇고요. 또 하나는 제가 질문을 많이 듣고 봤던 자료 중에서는 독일이 좋게 된 것도 있지만 사회통합 문제에서 동독 사람들이 이등 국민에 대한 상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저한테 말하는데 북한을 그냥 노동력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GDP나 생산력이 올라가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한다면은 남한으로 부가 집중될 거고, 그리고 이건 또 다른 분열이 일어날 거다라고 해서 사회통합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한국과 북한이 통일이 된다면은 또 다른 통일헌법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전체적으로 이 국가를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룰도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이건 좀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자본주의가 지속 가능한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완벽하지 않죠. 많은 주의가 있는데 혹시 자본주의적인 효율을 가지고 있으면서 조금 더 균등한 사회주의적 요소가 있는, 좀 더 평등한 기회가 있는 그런 다른 주의가 넥스트 자본주의, 이런 게 우리 세대에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요, 세 번째는 역사 문제. 남북이 역사를 보는 게 시점이 다르거든요. 통일, 그다음 민족에 대한 그런 것도 다른데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역사 통합 문제 있고 또 교육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많이 들어왔던 질문 중에서 하나는 통일에 반대하는 거는 거의 없다, 사람들 좋다는 걸 알고 있다, 결국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라는 분도 계시고요. 경제적 통일이 과연 질 높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까? 통일 이후 문화적 소통이나 문제 발생 시 리스크는 어떻게 상쇄하는가? 통일이 우리 젊은 시대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기회가 되는 것인가? 새로운 기회는 무엇인가? 요즘 청년들은 통일을 반대한다고 하는데 미래 세대가 통일의 국면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지, 과연 대한민국 미래가 있는가? 한국 경제는 갈수록 침체기에 있는데 산업 분야 신성장 동력은 각종 규제와 정부 무관심으로 중국, 일본, 인도 등 주변 국가에 비해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에서 향후 30년을 바라보고 추진할 수 있는 정책과 정치가가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여론조사에 보면은 통일 한국에 위한 선정과가 아무래도 북핵 문제 해결이고요. 그 다음에 군사적 신뢰 구축, 남북 경제, 교류 협력 등이 있습니다. 지금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고, 이제 이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 시기와 상황에 따라서. 제가 이번 강의를 던지고 싶었던 메시지는 결국 이게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 나간다는 거를 강조하고 싶었고요. 그 어른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기성시대 우리가 앞으로 한국을 이끌어 나가고, 저희 세대가 어쨌든 통일의 문제든 북핵의 이슈든 일자리든 교육이든 이 모든 거는 저희가 마주쳐야 될 문제고 저희가 해결해야 될 문제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남북 통일 문제도 결국 저희 젊은 그리고 시각에서 이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출산, 고령화, 미래산업, 소득 불평등, 일자리 더 이상 누구한테 기대는 게 아니라 저희가 방법을 생각해서 개선을 하든 엎어버리든 그래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PPT인데요. 이게 지금 보면은 도쿄에서 베를린을 가는 건데, 이제 거기에 이제 도쿄에서 베를린 가는 게 이제 저희 중국을 통해서 가는 기차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몇십 년 된 건데, 몇십 년 된 상황에서도 그때는 일본에서 중국을 철도로 가고 철도에서 다시 베를린으로 가고 유럽으로 향하고 있었던 때인데요.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분단돼가지고 저희가 북핵 문제 얘기하고 이렇게 북핵 문제하고 북한이다 누구다 좌빨이다 뭐 힘들다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이해도 가지만은 좀 아픈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전 세계 200개 넘는 국가 중에서 이런 고민을 하는 국가가 많이 없는데 왜 우리나라가 꼭 그래야 되는지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 옛날에 우리가 좀만 더 잘하고 우리가 좀만 더 강했으면은, 그리고 우리가 좀만 더 화합했으면은 이런 일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었는데 라고 생각해서,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좀만 더 잘하기 위해서, 좀 더 강해지기 위해서, 좀 더 기회가 많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꼭 통일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의 되게 중요한 문제로서 이 생각을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게 되게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되게 큰 피해가 될 수도 있는데 역사를 생각해 보면서 저는 일본부터 아니면 한국부터 유럽까지 이 모든 철도가 연결돼서 저희 상품과 저희 생각과 저희 가치가 모든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져가지고 좀 더 강한 그리고 평화로운 기회가 많은 한반도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언제까지죠, 시간이? 이제? 8시 정도까지. 8시 정도까지? 그래. 그러면은 제가 질문이 되게 많으신데 제가 하나하나씩 그러면은 제가 첫 번째로 그러니까 제 묶어서 그러면은 제가 일단은 이게 그쵸, 저도 이제 항상 고민하는 게 어저께도 고민했는데 왜 내가 통일을 주제를 왜 이렇게 잡아서 이거 왜 내가 관심을 가졌는지 계속 생각해봤는데요. 결국 경험인 것 같아요. 처음에 강동균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우리나라가 처참히 갈라지는 그런 상황을 되게 PPT를 이런 거 준비하면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국토 3분의 1이 날아가고 6.25 전쟁 저희 한국에 관련된 걸 강연하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전쟁을 하면서 전쟁이 한 나라와랑 국가랑 개인한테 주는 그런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이렇게 크구나 그러면서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됐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전 세계에 엄청 많은 몇백 개 국가 중에서 지금 분단된 국가가 이게 거의 우리나라 하나인데 우리나라 중에서도 이게 왜 이렇게 분단됐나 생각해 보면은 중국과 미국의 분단, 그러니까 중국과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이데올로기 싸움 때문에 됐다고는 하지만 사실상은 아까 말했듯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문제예요. 내부의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때 내부의 분열이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엄청난 큰 피해를 얻고 그때 그래서 대학교 때 되게 분노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됐나? 우리나라는 그러면서 이제 역사를 공부하니까 막 아간파천 막 이런 거 나오고 있고 막 도망가고 일본한테 막 실험 당하고 왜 이럴까 하는데 자꾸 옛날부터 당한 거를 생각하니까 또 그때는 되게 분노가 있어가지고 우리는 왜 이런 시점을 왜 우리나라가 전 세계 인구 70억 중에서 우리 지금 5천만 명도 안 되는데 우리가 왜 이걸 지금 당하고 있느냐라면서 되게 분노한 상태에서 그거를 해서 그때 답이 그거였어요. 안 되겠다. 이 나라의 아픔과 그 역사를 씻고 나가려면은 이렇게 본능적으로 그때 이거는 역사를 딛고 일어나려면은 통일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그때 누가 저한테 말해서 통일이 아니라 제가 저한테 얘기해서 통일한국을 만들고 싶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냥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제 하고 나서 중국 사람들이랑 그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게 통일 문제가 이제 중국 사람도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전쟁인데 그쪽은 한국 전쟁이 아니고 미국을 때리는 전쟁이었고 그때 미국을 때렸기 때문에 중국은 대만을 얻을 수 없었어요. 예. 그때 만약에 미국 안 때린 군사를 대만으로 보냈으면 대만을 지킬 수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두 나라가 어떻게 보면 분열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중국 친구한테 했던 얘기가 나는 통일을 위해서 싸울 테니까 너희들은 우리를 위해 시기가 왔을 때 너희들은 우리를 지지해줘라. 니네가 성장이 되고 니네가 시장이 되고 그러면은 북경대 이렇게 나와서 너네들이 이런데 공산당에 들어가면은 언젠가는 우리를 도와줘라. 근데 자기네도 지금 시대에 있는 중국 친구들도 그 시대 때 그런 결정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같이 분노를 했습니다. 왜냐면 자기네들도 분열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그냥 열받은 분노로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금강산을 가게 될 계기가 있었습니다. 금강산을 가게 될 시기가 있었는데 제가 그 384를 넘어가지고 가는데 소학교에서 이제 한 5학년, 4학년 된 친구가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되게 순수한 눈이었어요. 보고 있는데 제가 그 사람이랑 384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저 눈이 나였으면은 우리가 바뀌어버렸으면은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되냐. 나는 이렇게 지금 여행하고 있을까? 나는 이렇게 공부할 수 있을까? 나는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 저 사람과 나의 차이는 뭔가? 나는 여기서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이렇게 향유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저렇게 힘들어하고 그래야 되는 걸까? 물론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많이 힘들어 보였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나는 여기를
어차피 국제관계를 공부하고 이제 개발 쪽도 공부하고 그랬으니까 만약에 그냥 내가 도와줄 사람이 있다라면은 아프리카 사람 도와주지 말고 다른 사람 도와주지 말고 내 옆에 있는 사람 도와주자. 그래서 그때 북한을 타겟을 잡았고요. 세 번째로는 아까 이제 어떻게 북한을 이끌어갈 것인가, 어떻게 이런 공론을 할 것인가를 생각했는데 제가 경험한 거로는 저는 북한 가가지고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랑도 좀 얘기를 해볼 기회가 있었고 북경대학교 다닐 때 이제 북한 애들 수업 듣는 거 같이 들어가지고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아까 권구현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정부는 모르겠는데 민간인들은 참 순수하더라고요. 순수하고 더 순수하고 더 어떻게 보면은 더 아까 봤듯이 경제적 기준이 아니라 어쩌면 명분이 더 중요한 사람일 수 있어요. 명분 때문에 죽고 사는 사람일 수도 있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 그런 거를 느끼면서 아 다르다라는 걸 느끼고 그때 이제 남북 경협이 시작됐을 때 현대 아산이랑 그런 걸 하면서 하는 걸 보면서 뭐를 느꼈냐면은 개성공단이랑 남북 경협이 이게 하는 이유가 뭐 통일 사업도 있지만 이거는 분명히 기업이 하는 거고 하니까 경제적인 이유가 있을 거다. 개성공단만 해도 제가 아까 말했듯이 세계 최고의 경쟁 상품이 나올 수 있고요. 지금 정치적인 위험 때문에 지금 힘든 거지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됐었기도 하고 개성공단은 세계 최고의 상품이 나올 수 있고요. 북한에서는 세계 최고의 그 산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걸 개발론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북한에는 엄청 많은 해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숙련된 IT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아무래도 기술 자본이 있는데 아까 제가 독일 케이스를 왜 말했냐면은 경제 발전하면서 뭐 인권을 무시하는 건 안 되지만 서로 지금 상태보다 결국은 경제가 많은 부분을 선택을 하는데 지금보다 계속 판이 커지고 올라갈 수 있다라면은 저는 그게 기회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기회를 저는 햇볕 정책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경제적인 부분, 경제 협력인 부분에서 좀 봤어요. 왜냐면은 그걸 통해서 양자가 같이 올라갈 수 있었고 개성공단도 아까 말했지만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동시에 이제 가지고 있는 소득도 올릴 수 있고 동시에 이제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건데 경제 교류를 하면서 우리가 사상 교류를 할 수 있었어요. 아까 김진양 박사님이 개성공단에 있으면서 개성공단의 사람들이랑 말을 썼었는데 결국 이게 그리고 이제 되게 유명한 제러미 다이아몬드인가 그것도 되게 유명한 교수가 있었는데 어떤 기자가 물어봤대요. 북한이랑 통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단순하더라고요. 이래서 경제 정책 그런 게 아니라 20번 점심 먹으라. 한 번 먹지 말고 한 번 만나지 말고 20번 30번 먹어라. 그러면 그때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슈 나오고 그러면서 서로 간에 간격을 좁힌다. 저는 경제적 이익도 그쪽에서 알고 있고 북한이 어떻게 보면 더 잘 알고 있어요. 돈도 달러로만 받고 지금도 개방하고 싶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김정은 씨는 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이게 독재 제도라고 하지만은 저는 집단이라고 생각하고 집단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점점 가면 갈수록 새롭게 경제적인 것들을 그들을 위해서 개방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기득권들을 위해서. 물론 한 번에 하고 싶진 않죠. 왜냐면 한 번에 하면은 이집트나 막 이런 게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북한은 이게 충분히 우리를 받아줄 수 있고 우리도 받아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첫 번째는 분노로 시작한 통일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경제적 협력을 하면 우리가 서로 다 일어날 수 있겠구나. 세 번째는 제가 여시제에 있고 그 중국을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4차 산업혁명이 저희가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거에 관련된 인공지능이나 블록체인이나 저희가 좀 주도해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이슈를 가보면은 결국 지금 기술 M&A도 많이 하고 있는 추세를 보면은 결국은 저는 북한 분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개방하자고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결국 경제거든요. 내가 마지막까지 보고 이렇게 쌓여 있는 상태에서 유지할 수 없어요. 북한만 그렇게 되면 상관없는데 지금 세계 경제 발전이 2% 3% 전체가 아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경제 이슈가 생기면은 중국도 그렇고 지금 중국도 실업 문제가 많고 일본도 많고 한국도 많고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 그러면 전세적인 기술의 발전이 평등을 보장해주지 않고 지금의 형태로서는 자본이 가장 빠르게 지금 번식하고 있거든요. 소수에 의해서. 이거를 막을 수 있기도 쉽지 않은데 저는 이렇게 일본도 힘들어지고 중국도 힘들어지고 한국도 힘들어지고 지금은
청년 이슈 하면서 나 지금 취업할 걸 찾아야 되는데 나중에 일자리 다 없어져요. 인공지능이 오고 다 없어질 경우에는 청년들은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할지 저는 다음으로 생각하는 게 야 우리 일 찾아보자, 기회를 찾아보자. 이렇게 아니면 죽겠다. 지금 죽지는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죽겠다고 생각하면은 야 북한에서 한번 찾아보자. 우리 한번 북한 친구랑 같이 해서 창업을 한번 해보자. 거기 지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을 가보자. 왜냐면 우리가 언어도 되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원도 있고 우리가 가깝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럴 가능성이 추세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원하든 않든 세계 경제의 흐름 때문에 이 구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 더 북한하고 한국이랑 일본이랑 중국이 이걸 필두로 많이 싸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마지막 말은 저한테 이게 어렵다는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저한테 공상 가라는 사람도 하고 막 미친놈이라는 사람도 있고 막 가서 그냥 거기 투자은행이나 가라고 이렇게 공지에 있는 분이 저한테 그랬어서 되게 열받았거든요. 우리나라 대표하시는 분들 중에 한 명이 그러지 말고 영어 중국 하니까 투자회사 가가지고 행복하게 살아. 변하는 거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열받더라고요. 그게 변하는 게 자신들은 없겠지만 근데 저는 생각하는 게 변하는 게 없고 중미 관계를 저희가 어쩔 수 할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특히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 미래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만약에 정치 지도자들이 여기 있다라면은 북한 이슈는 무조건 해결해야 되고 이거는 통일이 아니어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부채예요. 저희한테 전에 선배들이 가져온 부채인데 이 부채를 할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고 관리할 수도 있는데 적어도 저희는 우리 세대 때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정치 지도자들은 이 문제를 회피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지금부터 더 철저하게 제가 말 나온 김에 얘기하는데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돼요. 시나리오 1, 2, 3, 4, 5, 6 준비해가지고 남북이 싸웠을 경우 전쟁을 했을 경우 북한에서 만약에 군부가 일어났을 경우 북한에서 만약에 세계파로 갈라졌을 경우 소프트 랜딩인지 하드 랜딩인지 이거에 따라서 미군과 중국이랑 어떻게 들어갈 거고 우리가 어떻게 협상을 하고 해야 될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은 일본과 중국과 똑같이 미국한테 똑같이 뺏기는 땅이 될 거고 뺏기는 민족이 되는 거고 저는 이게 근본적으로 옛날부터 지금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그래서 아까 만들고 싶은 주체가 누가 변할 거냐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거를 보면은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저는 보는 사람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중국에 있는 지도자들 친구들한테도 그러고 미국에 있으면은 월가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근데 이미 펀드가 있대요. 북한이 오면 투자하려고 하는 AB 펀드가 있대요. 그 정도로 오히려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인 저희가 오케이 이거 청년 문제 아니고 우리 문제 아니니까 물론 되게 중요한 게 청년 문제로 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고민할 거는 되게 저의 문제고 앞으로도 평생에 가지고 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진짜 큰 미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